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집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현실 속에 숨어 있는 한국 가계자산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자산의 정말 대부분이 바로 이 집이라는 한 곳에 묶여 있죠. 이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인의 자산,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지 객관적인 수치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현실인데요. 사실 좀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5%입니다. 영국, 일본, 미국이랑 비교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자산의 거의 3분의 2가 부동산 하나에 다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 세계적인 흐름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지난 4년간의 변화인데요. 미국을 먼저 보면 금융투자 비중이 51.4%에서 56.1%로 꽤 많이 늘었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더 보편화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25.1%에서 24%로 줄었어요. 세계적인 흐름이랑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만 유독 이렇다는 건 다른 나라들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흔히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알려진 일본조차도 금융투자 비중이 15.2%에서 20.9%로 꽤 크게 늘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다들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죠. 한국의 금융 포트폴리오, 그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 상황이에요. 이때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이랑 예금 비중이 43.4%였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 비중은 25.1%였어요.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기준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딱 4년이 지난 2024년.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아주 뚜렷하죠? 현금과 예금은 46.3%로 늘었고 금융투자는 24%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우리 돈이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 금고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 걸까요? 자산은 두 동산에 다 묶여 있고 남은 돈마저 투자 대신 예금으로만 가고 이런 구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경제인협회 이상우 전문가의 말을 한번 보시죠. 가계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분야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국가 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온몸 구석구석 돌아야 건강한데 부동산이라는 한 곳에만 잔뜩 고여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위한 심장,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다시 활발하게 돌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금융 관련 세금 제도를 확 뜯어 고치자. 두 번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가 세금 문제인데요. 지금 배당소득세다, 양도소득세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좀 단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금융소득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단일세율로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세금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 예측하고 좀 더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종의 당근을 주자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진짜 인기 많았던 소득공제 장기 펀드 있잖아요. 2015년에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10년 이상 길게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더라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묻어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교육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아예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사기 예방법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투자 개념 같은 것들을 정교 과목으로 가르치자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건강한 감각을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 가계자산의 현주소를 데이터로 쭉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내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는 것과 우리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려면 과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